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네, 식당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뱅킹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 뒤에서 조용히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의 노인 디지털 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늘 대담을 나눌 연구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음, 누군가의 깊은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현주소를 짚어보려 하는데요. 연구자님, 제가 보고서의 통계를 보고 가장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경기도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무려 95.7%에 달하더군요. 이 수치만 보면 어르신들도 이미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신 것 아닌가 하는 네네,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수치 자체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과거에는 기기 자체가 없는 접근성의 격차가 문제였다면 그랬죠.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활용 역량입니다.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계시지만 네. 정작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앞에서는 거대한 벽을 느끼고 계십니다. 활용 역량의 벽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시거나 자녀들과 통화하는 기본 기능은 다들 잘 다루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앱을 스스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70대 이상 어르신은 네. 단 32.9%에 불과합니다. 하, 10명 중 3명만이 앱을 설치하실 수 있군요. 배달 앱으로 식사를 주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것처럼 맞아요. 복합적인 단계가 필요한 서비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더 심각한 통계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70대 이상 어르신은 17.9%뿐이었습니다. 아유, 대부분인 74.3%의 어르신들이 자녀나 가족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다. 17.9%라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되는 것이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물어볼 수라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은 정말 막막하시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통계에서도 아주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1인 가구 어르신들은 모바일 기기 보유율 자체도 87.7%로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요. 아, 기기 환경을 설정하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수행 능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물어볼 사람조차 없으니 디지털의 세계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계신 것이죠. 그렇군요. 디지털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연결하는 창문인데 네,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세상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절벽이 되고 있었네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이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역시 음, 도시 지역에 비해 디지털 정보 검색이나 공공 서비스 활용률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납니다.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실수록 네. 디지털 취약성이 겹겹이 쌓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 결국 기계가 보급되었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군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맞아요.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너무나 절실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 본인도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려 83.9%나 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결코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기 미안한 그 마음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지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을 넘어
네,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자율성과 일상의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따뜻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Now, here's a question we'd like you to think about.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심코 터치했던 수많은 화면들. 혹시 그 매끄러운 화면 뒤에서 네, 누군가는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2부에서는 노인복지관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죠. 네, 맞아요. 식당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뱅킹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 뒤에서 조용히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의 노인 디지털 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늘 대담을 나눌 연구자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요, 네, 데이터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회 현주소를 살펴봤는데요. 네. 기기는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앱 설치 같은 실생활 활용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요, 음. 이런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돕고 있는 현장, 바로 노인복지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복지관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그러니까 FGI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네, 복지관 담당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요, 네, 바로 구조적인 취약성입니다. 구조적인 취약성이요? 네,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어떤가요? 전담 인력을 둔 기관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10% 미만이요? 그럼 나머지 90% 기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기존 사회복지사분들이 본연의 업무와 디지털 교육 업무를 병행하면서 힘겹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음, 외부 강사 의존도도 높고요.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네요. 강사 수급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외곽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강사료 단가도 낮은 데다 아유, 이동거리까지 멀다 보니 강사 섭외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지역 격차가 강사 수급에서도 나타나는군요. 장비나 예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 역시 다수 기관이 전체 사업비의 15% 미만만 배정받고 있고요. 네. 공모 사업 같은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이지 않군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장비입니다.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요. 네. 교육용 기기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비가 낡으면 교육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렇죠. 고장나도 바로 고치기 힘들고 맞아요. 새로운 앱을 깔려고 해도 기기 사양이 낮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부에서 어르신들은 반복 실습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 실무자들도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요. 어떤가요? 단발성 집합 강좌 위주로 진행되거든요. 여러 명 모아놓고 한 번에 가르치는 방식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인지적 특성상 한 번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한 반 안에서도 어르신들마다 수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수준 차이요? 스마트폰 켜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진도로 수업을 하니 아유, 못 따라가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배우러 오셨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획일적인 단체 수업에서 벗어나서요. 네. 소규모 맞춤형 교육이나 1대1 지원, 그리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시 상담 창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상시 상담 창구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예전에는 주로 스마트폰 기본 조작만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교육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조작을 넘어서 은행 앱, 기차표 예매, 배달 앱 같은 실생활 필수 기능부터요. 네.
키오스크 체험,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이나 영상 제작 교육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습니다. 오, 챗 GPT까지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결국 노인복지관이 단순한 교육장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립을 돕는 포용 거점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3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네, 정책적인 지원과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현장 실무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ow, here's a question we'd like you to think about. 교육을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몇 번의 수업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곁일까요?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노인 디지털 격차의 현실을 짚어보는 기획대담, 그 마지막 3부입니다. 벌써 3부네요. 지난 1부와 2부에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현황과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드릴 연구자입니다. 아, 네. 앞서 보셨듯 지금의 상황은 개인의 노력이나 개별 복지관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요, 이른바 노인 디지털 문맹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 대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자님,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이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기본 조작법을 가르치는 기기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아하. 이제는 철저하게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의 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카카오톡을 깔고 문자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 스스로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기차표를 예매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등 아, 맞아요.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스스로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아하, 기술 습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권리를 누리는 도구로서 디지털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교육체계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표준 교육 체계요? 교육 과정을 기초, 생활응용, 안전, 심화 활용 등 단계별로 설계하는 겁니다. 아, 체계적으로요? 평가 방식도 몇 명이 수강했나가 아니라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나와 같이 실질적인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성과지표 자체를 바꾼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2부에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 부족을 꼽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되었습니까? 인력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복지관 실무자들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시니어 디지털 코디네이터 제도의 전면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코디네이터요? 복지관마다 디지털 사업을 전담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 차원을 연계할 수 있는 아하. 전문 실무 인력을 공식적으로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분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네, 교육의 전문성도 한층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겠군요. 맞습니다. 강사 수급이 어려운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농어촌 지역은 외부 전문 강사 위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幹部육성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깐부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동년배 어르신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네. 보조 인력 풀로 양성하는 체계입니다. 다지털 깐부. 네, 하하. 이름이 참 친근하고 정겹습니다. 그렇죠. 눈높이가 비슷한 또래나 손주 같은 학생들이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면 네.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심리적 장벽이 훨씬 낮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접근이죠. 또 하나 핵심적인 제안은 복지관 내에 디지털 헬프데스크를 상설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아, 저희는 이를 디지털 SOS 센터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SOS 센터요? 네, 어르신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니까 맞아요. 언제든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시적인 거점이 필요하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회성 집합교육만으로는 절대 불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서 모르는 것을 묻고 자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아, 반드시 구축되어야 실질적인 역량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인력과 전용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네,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처럼 단기 공모 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텐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패키지형 예산 지원 구조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패키지형이요? 단순히 기기 몇 대를 보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음, 기본 운영비, 노후 장비 교체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담 인력 인건비까지 하나로 묶어서 아, 그렇군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예산의 구조 자체를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끝으로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범죄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디지털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음, 따라서 교육 내용의 단순한 기기 기능 학습을 넘어서 네. 금융사기 예방, 가짜뉴스 판별,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아, 디지털 안전 및 윤리 교육을 필수 모듈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네. 교육부터 안전, 그리고 인력과 예산 인프라까지 네, 정말 촘촘하고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노인의 디지털 접근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통찰이 깊이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눈부신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보듬는 것. 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진정한 포용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이라는 빠르고 편리한 기차에 우리 모두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기차를 미처 타지 못한 채 승강장에 홀로 남겨진 이웃은 없는지 우리 사회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3부작으로 준비한 노인 디지털 격차 관련 대담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